2003년 12월 5일 중국 남경 대창구 28세의 젊은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피해자의 남편 진씨가 말합니다. 오후 1시쯤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마작을 쳤어요. 그리고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 현관문이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침대 위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아내를 계속 부르며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죠. 안 되겠다 싶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피해자의 집은 원룸으로 된 단독주택이었는데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즐비한 낙후된 동네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무로 된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니 오른쪽에는 침대가, 정면에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커튼 대신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한쪽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양옆으로는 책상과 옷장이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현관문 잠금 장치에서 억지로 문을 열거나 부수려고 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틀에서 가로 5cm, 세로 4.5cm 크기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피해자의 남편 진씨의 말에 따르면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씨가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 창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긴팔 스웨터를 입고 있었으며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빨간색 속옷을 앞뒤가 뒤집힌 채 입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경찰은 방 안 휴지통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 휴지를 발견하는데 국과수에 보내 DNA 감식을 의뢰합니다. 그 결과 남편 진씨와 남편 진씨 외에 또 다른 남성 2명의 DNA가 발견됩니다. 한 명의 DNA는 같은 동네에 사는 70대 노인의 것으로 밝혀지는데 사건 발생 당시 남편 진씨와 70대 노인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DNA는 누구의 것일까요?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하나 발견하는데 검사 결과 신원미상의 DNA와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DNA의 주인이 범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DNA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대조해보지만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이웃을 상대로 단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사건 당일 오후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목격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날 40, 50대로 보이는 올백머리를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그리 급한지 금방 도망치듯 달아나더라고요. 그놈 얼굴이 꼭 뭔 일을 저지른 사람 같더라고요. 경찰은 마을을 집집마다 돌며 성인 남성들의 DNA를 채취해 검사해보지만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는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해 유동인구가 많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결국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2020년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7년이 흘렀습니다. 남경시 경찰은 강력범죄 수사 경험이 많고 전담팀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베테랑 형사들을 배치해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정식으로 편성합니다. 새로 신설된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먼저 사건 현장에서 확보했던 휴지와 담배꽁초를 주시합니다. 당시에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단서로 주목받았던 휴지와 담배꽁초는 17년이라는 긴 세월에도 다행히 아무런 손상 없이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수사 기법과 첨단 장비의 등장으로 DNA 감식 기술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17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DNA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17년 전과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죠.
이제 증거물에서 DNA를 추출해 대조해보기만 하면 됩니다. 2020년 6월, 미제 사건 전담팀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소라는 성을 가진 50대 남성으로 강소성 준안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DNA는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25%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소 씨를 조사하지만 그는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남경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하기에는 25%나 되는 일치율은 무시할 수 없는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범인과 소 씨와의 관계가 직계 가족이거나 친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소 씨가 살고 있는 준안시로 갑니다. 경찰은 소 씨의 친족 2명, 편의상 A, B로 칭하겠습니다. 친족 A와 B의 DNA 샘플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DNA 검사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소 씨의 DNA가 A와 B의 DNA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A와 B의 DNA는 서로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이는데 소 씨는 이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죠. 즉, DNA 검사 결과 소 씨는 이 두 사람과 혈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소 씨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보 수집을 위해 마을 노인들을 찾아가 소 씨에 대해 물어봅니다. 탐문 수사 결과 소 씨는 3살 때 지금의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경찰은 소 씨의 양부모를 찾아가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소 씨의 삼촌, 그러니까 그의 양아버지의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는 경찰에게 말합니다. 형과 형수는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를 갖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3살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형이 약간의 돈을 쥐어주고 그 여자한테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워낙 오래전 일인데다 양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버려 입양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합법적인 기관을 통한 입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양과 관련된 문서나 자료조차 없었죠. 경찰은 소 씨를 찾아가 직접 입양 당시에 대해 묻습니다. 다행히 소 씨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 씨의 친척 중 한 명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해 소 씨가 가지고 있는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그의 친척 찾기에 나섭니다. 출생증명서는 1965년 5월 30일에 발행됐습니다. 너무 오래돼 심하게 낡은 출생증명서에는 볼펜으로 아기의 성과 생년월일이 쓰여 있었습니다. 소 씨 생부의 성은 주이고 생모의 성은 진입니다. 그리고 소 씨가 태어날 당시 그들은 아방구 30번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 씨가 태어날 당시에는 변변한 출생증명이나 호적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자 시스템으로 소 씨의 정보를 찾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소 씨 부모의 성만 알 뿐 이름을 알아내는데 실패합니다. 게다가 주소지로 기록된 아방구 30번지 또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해당 주소의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소 씨가 자신이 태어난 병원의 영수증 같다며 경찰서로 낡은 병원 영수증 하나를 보내옵니다. 경찰은 해당 영수증을 조사합니다. 여기 도장을 보면 244 부대 제1부속병원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4 부대 제1부속병원은 현재 서경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경병원은 그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방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죠. 그들은 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출산한 것일까요?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서경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실망이 되죠.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모든 기록을 종이에 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30년이 지난 의무 기록은 모두 폐기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크게 낙담하지만 혹시 모를 행운을 바라며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무 기록을 모두 조사합니다. 그러나 아무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밝혀지지만 해당 병원은 소 씨가 태어난 병원이 아니라 소 씨의 생부가 생전 병으로 입원했던 병원이었죠. 결국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꿔 소 씨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주소를 바탕으로 사건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방구 30번지. 아방구는 서안시의 행정도시로 11년간만 존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 씨가 태어나던 해에 없어졌죠. 소 씨는 1965년에 태어났습니다. 소 씨가 입양되던 1968년에 그의 생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남경 경찰은 여러 정보를 종합해 소 씨 생부의 사망 시기를 1967년 4월에서 1968년 4월 사이로 추정하고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교 파출소로 찾아갑니다.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5일간의 조사 끝에 마침내 소 씨 생부 주 씨의 사망증명서를 찾게 됩니다. 생부의 이름은 주모모, 주소는 아방구 30번지이며 그는 1967년 11월 4일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주 씨는 생전에 공장에서 일했고 그에게는 소 씨 말고도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생부 주 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의 딸 장 씨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장 씨를 찾아가 주 씨 가족에 관해 묻지만 그녀는 주 씨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동료는 주 씨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뒤인 1970년부터 공장을 다니기 시작해 주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남은 단서, 주 씨의 아들이자 소 씨의 형제에 대해 조사합니다. 며칠 뒤 경찰은 전입신고 기록을 통해 드디어 소 씨의 형제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이름은 주모용. 경찰은 그를 만나 그가 주 씨의 아들이며 그에게 어릴 때 입양된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실 주 씨는 2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주 씨가 세상을 떠나고 그는 새어머니 진 씨를 따라 동생 소 씨와 함께 새어머니의 고향인 강소성으로 가게 됩니다. 주모용이 말합니다. 제 본적은 남경시 6합구예요. 친인척 모두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남경시 6합구. 이 말을 들은 경찰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찰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소 씨의 가족이 모두 자신들의 관할 구역인 남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남경에서 춘안, 서안 등을 거쳐 다시 남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주모용은 경찰에게 족보를 내어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경찰은 주 씨의 가족과 친인척 88명의 DNA를 채취해 분석합니다. 그 결과 용의자의 DNA와 완벽히 일치하는 DNA를 발견합니다. 그의 이름은 주모의. 당시 나이 69세. 그는 전과 이범의 범죄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한 물류회사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모의를 찾아갔을 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는 여전히 머리를 모두 뒤로 넘긴 올백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모의의 이웃은 크게 놀라며 말합니다. 그는 자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아주 마음씨 착한 사람이죠. 절대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웃들은 그가 평소 예의 바르고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다며 그가 잔인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미제사건 전담팀은 용의자 주모의를 체포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 결국 자신의 범죄를 시인합니다. 이후 남경시 법원은 주모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드디어 17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짓고 잠깐의 순간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